자, 오늘 동지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뭐 매년 왔죠. 동지. 그런데 동지에 왜 불공을 하느냐. 그리고 사실 이 동지가 되게 재밌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부처님하고 관련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뭐 백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불교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정초는 처음에 시작이니까 그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이팅 하겠다. 첫 마음을 잘 해서 첫 단추를 바로 깨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동지는 사실은 좀 뜬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왜 불교에서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릴 거예요. 자, 동지가 양력입니다. 24절기는 전부 양력입니다. 예전에 양력 문화가 동아시아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동아시아는 원래부터 음력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양력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24절기예요. 입춘도 양력이에요. 그래서 2월 3일, 2월 4일 이때쯤 들죠. 동지도 12월 21일에서 24일 사이, 보통은 22일에서 23일 정도쯤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2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양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음력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기준을 양력으로 잡아놓으니까 음력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지, 입춘 이런 애들이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마치 지금 음력설처럼. 음력설, 대보름 이럴 때 안 보면 모르잖아요. 달력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계속 지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윤달 들어가지고 올해 윤달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뭔 놈의 설이 이렇게 늦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뒤로 쫙 밀려버리죠. 근데 예전에는 반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을 중심으로 쓰니까 양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24절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게 양력 문화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야, 동아시아에 양력이 옛날에 있었구나. 우리는 다 음력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음력을 굳이 써야 되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달력 안 보면 아무도 음력을 몰라요. 그리고 음력 비율이 점점 지금 낮아져 가지고 예전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만 하더라도 달력에 전부 음력이 크게 써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절달력 아니면 음력이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핸드폰 캘린더를 이렇게 누르면 음력이 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음력이 사라지는 걸 보면 양력이 있다가 나중에 양력 중심으로 가다가 음력에서 양력 중심으로 가다가 5일 기준으로 예전에 달력에 보면 써 있었어요. 음력이. 근데 그거 없어지고 10일 기준으로 쓰다가 지금은 기본판에는 없습니다. 음력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음력 잘 안 쓴다는 뜻이에요.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불교가 쓰는 것이 과연 시대적 타당성에 맞느냐? 그 생각을 한 가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처님이 음력 썼냐도 있어요. 야, 이것도 재밌다. 부처님은 음력을 썼을까? 이것도 재밌는 논점이거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아침에 절에서 제가 지금 절에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다 못했는데, 제가 급작스럽게 오게 된 바람에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바쁜 사람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조계 중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전데 강릉까지 문어발로 확장을 하고 이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참 생각해 보면 그렇지.
부처님 지금 앞에 닭이라고 올려놨어요. 닭이. 그래서 닭예를 하거든요. 아침 예불 때 닭예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둘 다 오분향례를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조그만 절들에서는 아침에는 닭예를 해. 그래서 닭이 차를 올리는 개송을 합니다. 차를 올려, 차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분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초기 불교부터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냥 대충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 놓을게요. 그리고 닭예라고 하는 거는 차를 올린다는 거는 차는 철저하게 중국적인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차를 마시지 않아요. 우리도 차를 예전에 안 마셨습니다. 중국은 물이 안 좋은 거예요. 물이 안 좋은 데는 물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동아시아 부처님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부처님이 살이 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이 인도 분이고 한 끼 드셨는데 퉁퉁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동아시아 사람들은 약간 살집 있는 걸 좋아해요. 지금은 마른 걸 좋아하는데 원래는 살집 있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량아 선발 대회. 그리고 배 나오면 부장님 포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량아가 지금은 뭔지 아세요? 소화비만입니다. 그 우량아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소화비만이야. 그런데 그런 걸 추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그렇게 살집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저기 닭이 올리는 게 차라고 하는 게 중국 사람들하고 관련된 거고, 그래서 퉁퉁한 부처님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처님 손발이 특히 더 퉁퉁하거든요. 불상을 자세히 보면, 이 불상은 조금 현대적인 걸로 만든 거예요. 오래된 거 보면 손발이 더 퉁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석회질이 많아요, 물에. 그래서 몸 안에 석회가 쌓여.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보면 손, 발끝이 통통합니다. 석회가 몸에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 있는 물, 제가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갈 때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함부로 물 마시지 말라고. 생수 아니면. 차를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 석회를 걸러주는 게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놈의 차가 뭐 정수기요? 걔네 정수기 쓰면 절단 나요. 금방 막힙니다. 우리나라 1년 쓰는 거 뭐 택도 없습니다. 걔네는 정수기 돌리면 바로 막혀요. 그렇게 석회질 물이 많고, 그런 경우 못 마시니까, 사람들이 못 마시니까 차를 마시게 되는 게 차문화입니다. 독일에서 맥주가 발전한 것도 그런 거고, 프랑스에서 와인이 발전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또 영국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영국은 홍차로 넘어가요. 그래서 홍차를 어디다 재배할까라고 했다가 인도 이런 식으로 가서 만든 게 실론티죠. 실론티, 스리랑카. 인도에서 동남쪽에 있는 큰 섬이 있어요. 섬이 스리랑카라고, 옛날에는 사자국이라고 그래요. 집 사자국 이렇게. 거기서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신 게 능가경입니다. 랑카를 한문으로 능가라고 음사를 했었고, 그래서 능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회 되면 제가 구경을 시키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 나 가기 귀찮은데. 그래서 차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중국 문화예요. 그리고 중국 너머의 사람들이 차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그게 차 전쟁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보스턴 차 사건, 안 그러면 중국의 아편 전쟁, 전부 차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물을 마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물을 중화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현대에 들기 전까지는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차를 마셨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차를 마실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물이 좋기 때문에 산이 많으니까 필터로 이게 걸러지는 효과가 있어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왜 인도도 나중에는 짜이라는 차를 마셔요. 그게 홍차의 밀크티입니다. 우유를 탄 거예요. 가서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시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짜이가 들어와 있어요. 인도 차들이 들어와 있어. 그건 뭐냐면 차를 마셔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차를 마셔보니까 찝쭈그리한 거예요. 차 마시고 처음에 입에 쫙 붙어요 라고 하면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냥 찝쭈그리합니다. 그리고 보이차 같은 거 먹으면 약간 그 시라구 쌀 먹거나 걸레밥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그냥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먹었을 때 그거를 진해식으로 바꾼 거죠. 안 먹을 수는 없고, 물이 안 좋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맛은 찝쭈그리 하니까 지그들이 먹던 우유를 탄 거예요. 그게 밀크티입니다. 그게 밀크티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피 같은 거 타 먹는 거죠. 계피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 이제 시나몬이라고. 그래서 시나몬 같은 걸 막 타 먹어요. 커피는 중동에서 들어간 거예요. 중동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커피도 굉장히 맛이 없었어.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는 구정물이죠. 이태리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구정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진짜 커피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마셔보시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초콜릿도 그래요. 초콜릿도 카카오 99% 이런 거 먹어봐. 그러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 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잘 못 마시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장난을 하는 게, 결국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노 물 타가지고, 그게 희석식 소주랑 비슷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물 타가지고 그냥 한 잔에다가 이빠이 때려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뭐 그렇게. 그리고 에스프레소가 이제 힘드니까 거기에다가 별걸 다 타보죠. 그러면 우유도 타보고, 계피도 타보고, 시나몬도 타보고.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들이 발전해 가는 거죠. 바닐라를 한번 타볼까? 이러면 뭐 바닐라 라떼. 뭐 이렇게. 왜?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걔네가 그걸 잘 못 먹었구나. 진짜 잘 마시는 사람들은 뭐 안 탑니다. 뭐 안 탑니다. 차도 진짜 잘 마시는 사람이 거기 감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태평양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설록차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오설록, 뭐 꽃차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차 마시는 사람들이 좀 하급으로 봅니다. 이거 뭐 장난하나? 그런데 유럽 차들은 꽃차가 많아요. 유럽 차, 뭐 독일 차나 영국 차나 이런 거 마셔보면 꽃차가 많다니까. 걔네는 일반적으로 차 마시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익숙해지기 전에 쉽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차를 올리는 거, 사실은 저게 중국 문화적인 그러한 변형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이 문화적으로 높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대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적으로 변형되고 우리나라식으로도 변형돼요. 그래서 한국 불상은 한국 사람 같이 생겼고, 중국 불상은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맥도날드가 들어왔는데 불고기 버거를 팔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한국화예요. 그러니까는 버거라고 하는 햄버거는 미국 거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햄버거의 시원은 몽고입니다. 몽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몽고 쪽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쌍놈 음식이지. 쌍놈 음식인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손으로 들고 먹는 음식은 다 쌍놈 음식입니다. 그거 어렸을 때 여러분 안 배웠어? 손으로 들고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그 다음에 길에서 이렇게 뭘 들고 먹잖아요. 저희 때는 되게 혼났어요. 저게 기본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음식은. 근데 요즘은 뭐 커피도 들고 다니면서 쪽쪽쪽쪽 잘 빨아먹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지. 그리고 가장 들고 먹기 편한 음식이 햄버거예요. 그냥 호주머니 같은 데 누웠다가 그냥 야, 우리나라 한식은 그게 안 됩니다. 야, 청국장 호주머니에다 두면 절단 나겠지. 그래서 중국화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착해서 우리 문화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불교의 특징. 그러다 보니까 동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동지 팥죽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뭐 한 살 뭐 한두 번 먹었나? 지금 뭐 수십 년을 먹었는데, 그치? 그 얘기 들어오셨어요? 나이만큼 새알심을 먹어라. 그 얘기 들어봤어요? 먹으면 죽어요. 지금 배 터져. 나이만큼 절대 먹으면 안 돼. 지금은 먹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팥죽을 먹는데 왜 한 살을 더 먹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그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주나라, 중국 사람들, 한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주나라하고 공자가 살던 나라가 주나라예요. 공자가 동주시대, 낙양이 수도일 때, 서주시대는 호경이 수도였었고, 그렇게 중국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은나라가 은어, 중국 갑골문 할 때 그 은나라예요. 그 다음에 들어서는 게 이 주나라예요. 이 주나라. 그리고 공자가 좋아했던 게 이 주나라예요. 주나라. 그래서 주나라가 굉장히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한족 국가로는 한나라가 있으면 항고주 유방, 초한지, 뭐 황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한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청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은 다 이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청나라는 만주족. 우리하고 혈통이 비슷한 게 만주족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거지. 백두산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백두산족이 한 명 있는데 북한에 백두혈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놈이 있어요. 근데 중국 만주족이 백두산에서 나왔다 그래서 백두산 가보셨어요 혹시? 백두산 가보면 거기가 가이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백두산이 청나라의 시조들이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금원, 그러니까 풀을 벨 수 없고 나무를 벨 수 없는 사람이 접근 금지 지역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두산이 신성한 산으로, 그리고 그 백두대간에 백두산에 맥이 내려온 데가 사실은 월정사 적광전 자리입니다.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명당이 되는 거거든요.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 명당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 최고 명당으로 나오는데 월정사 적광전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기 옆에 이제 양양에 우리 낙산사, 보리암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명당은 아닙니다. 거기는 기도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처하고 명당하고 달라요. 명당은 에너지가 쭉쭉 올라오는데, 기도처는 어떤 보살이 상주하는데, 그래서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데는 오대산,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이 상주하는 데가 보타락가산, 그리고 이게 다 연결점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이런 걸 가르쳐 드릴게. 제가 범일국사, 자장률사 이런 분으로 다 박사학위를 쓴 사람이라서 내가 이 강릉 관련해서 이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아유, 내가 한두 가지 하나. 아유, 이런 거. 아유, 나도 모르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 껌이야, 껌. 그런 껌이야. 제가 될 수만 있으면 명주 문화권 개발 사업을 해보려고, 그건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거는 국가 예산으로 한 1,000억 이상이 투여되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추진을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사람들이 되게 점잖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징이. 근데 이게 전통 도시들이 다 그래. 경주도 제가 좀 살아봤는데 경주도 그래. 그러니까 가진 게 된 도시들은 뭔가 변화하려는 생각들이 약간 약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능동적으로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잘 끌고 가질 않아.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울산에도 살거든요. 울산에도. 근데 울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죠. 토박이가 있어요. 근데 토박이 비중이 워낙 낮은 거야. 아마 여기도 그럴
그럴걸? 경주에서는 30년 살아도 거기서 쉽게 말해서 발언권이 없어요. 3대를 살아야 발언권이 생긴대. 뭐 건설 같은 거 입찰 받으려면 3대를 살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야 세상에 3대 살면 다음 생이나 어떻게 뭐 하나도 따먹을 수가 없어. 뭘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아마 안동이나 강릉도 비슷할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같아요. 이게 전통이 어느 정도 이상 있는 도시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그게 확 커지면 달라져. 그러니까 뭐 울산처럼 확 커지잖아? 그럼 본토인이 말을 못해. 왜? 외지인이 너무 많거든. 뭐라고 할래도 할 수가 없어. 제가 서울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 사람이라는 게 사대문 안에, 성 안에 살아야 서울 사람이지 사대문 밖이 무슨 놈의 서울이냐?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했었어. 저는 사대문 바깥쪽에, 저는 강남 쪽에 좀 찌리한 데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강남이 이렇게 떡상을 하면서 지금 사대문 그것만 배도 안 해. 그러니까 다 쭈그러졌죠. 사대문을 얘기하던 그 사람들 다 쭈그렸어. 아니야,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었어. 근데, 사대문에 살고 싶지 않죠, 지금은. 강남에 가보면, 제가 또 봉은사 한 1년 살다가 쫓겨났는데, 야, 진짜, 왜 강남 사는지 알겠더라. 제가 차가 없어요. 제가 차가 없어. 사실 여기가 지금 갑자기 주지가 바뀐 게 법왕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이걸 도미노를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법왕사의 어른이 편찮으셔서 노스님이 편찮으셔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누구를 선임해라. 이렇게 했는데 월장사 교구장 스님이 자네가 거기 가서 좀 하면 어떠나.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면허가 없어요. 소문에는 제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면허가 없어.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시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게 저 어렸을 때도 이미 다 어느 정도 이상 갖추어져 있었어. 그래서 차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어. 근데 출가하고 나니까 차가 필요한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 아니 진짜야 진짜. 진짜야. 그리고 제가 팔자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출가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살다가 출가해서 울산 좀 떨어졌죠. 광역시로. 그러다가 내가 강원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내가 북한으로 지금 갈 상황까지 지금 몰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참 내가 서울 살다가 오대산에 오니까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5시만 돼도 깜깜해. 이게 정막강산이야. 낮에 온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참 이게 인생인가 싶지. 인생이 풀려도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서울에서 해가지고 밑으로 다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으니 이건 무슨 50년 장기 연착륙이야. 아유 이게 뭐 인생이야. 그렇게 해서 유엄스님이 잘하고 계셨는데 제가 도저히 내가 저 법왕사 내가 이게 대중교통으로 못 다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어른한테 얘기했어. 나 못 가. 나 힘들어서 못 되겠어. 죽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여기 도시에 있다던데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걸 시전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원래 3대 포교당이에요. 제가 여기 논문도 쓰고 그랬었어요. 이 포교당과 관련 논문도 쓰고 그랬다고. 100주년 기념 사업 할 때 아마 이원석 선생님, 제가 이원석 선생님도 제가 다 소개시켜서 해드렸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꼼꼼해. 근데 책이 잘 읽지 않도록 만들어져서 아마 읽으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좀 쉽게 이렇게 만드는 법들이 있는데 제가 또 책 만드는데 전문가입니다. 내가 책만 70권 만들어, 70권. 아유, 뭐 그런 게 뭐 일이겠어. 근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절인가. 예전에는 여기가 3대 포교당 이렇게 해서 마산 정법사. 제가 그 주지 스님을 잘 알아요. 저보다 약간 선배인데 저랑 그 통도사 같은 일들을 좀 했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초청도 몇 번 갔었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가면 또 상도덕이 있어서 많이 줍니다. 아유 그래서 여기 부처님 오신 날에 얼마나 와요? 그래도 10,000명요. 10,000명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절이 그냥 빌딩이에요. 빌딩이에요. 그리고 수원 포교당이 있어요. 수원 포교당. 수원 포교당. 지금은 수원사라고 합니다. 거기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오니까 약간 이게 무슨 시인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면 단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축 이런 거 약간 80년대로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약간 돌아온 듯한 느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여기 왔었었냐면요. 저 한 10년 전쯤에 왔었어요. 삼해 스님 주재하실 때. 그때 불교대학 할 사람 없다고 삼해 스님이 제모하다가 제가 그때도 교무였었고 지금도 교무거든요. 그래서 삼해 스님이 당신이 이렇게 법문 하시고 이런 걸 잘 싫어하셔. 그래서 네가 좀 와서 조금만 해주면 안 되니? 그래서 그냥 그때 좀 하다가 그 뒤로 안 왔었어요. 뭐 올 일도 없고 그리고 제가 단가가 비싸서 이런 데서 잘 못 불러. 이런 데서 잘 못 불러. 그래서 한 10년 만에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런 데서 그때 저기 지하에서 저 불교대학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나? 나 사실 그런 생각했었거든. 지금도 뭐 별로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려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월정사에 오래 살았는데 그래도 어떤 원력을 발휘해서 뭔가 강원도 불교에 뭔가 획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있는 얘기예요. 다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네가 할 수 있겠나? 여기서 할 수 있겠나가 되게 재밌는 의미가 뭐냐면 그걸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억 불사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와서 보니까 100억 갖고도 안 돼요. 제가 지금 견적 내본 바로는 120억에서 150억 정도 들 것 같아요. 이거 진짜야. 그러면 마산 정법사 같이 만들 수 있냐? 택도 없습니다. 마산 정법사 같이 만들려면 500억입니다. 50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터 없어가지고 뭘 올리기도 참 애매해요.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뭘 쪼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세상 살면서. 그래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너 바쁘잖아였어요. 너 바쁘잖아. 바빠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래야 능력자지. 아유. 이게 이제, 이 절이 조금 이렇게 낙후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스님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고, 강릉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컸던, 그러니까 수원이나, 저 마산, 창원, 지금은 창원입니다. 거기는 전부 다 100만 도시 이상이 됐어요. 맞아. 진해, 창원, 마산 합쳐지면서 거의 100만이 넘고, 수원도 100만 넘은 지 오래됐어요. 거기가 130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도대체 광역시 기준이 뭔가 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울산은 100만 됐을 때 광역시가 됐거든요. 수원은 100만 넘은 지 오래됐는데, 그냥 수원이에요. 그래서, 좀 그래요. 경상도가 절대 안 빼주려고 하는 게 창원. 거기 빠져나가면 도 자체가 무너진대. 그쪽 세수입이 다 빠져버리면 이제 그것까지 나가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강릉에 저는 테라로사라고 하는 기업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거지 같은 제가 맨 처음에 왔었어요. 거기를 처음에
십몇 년 전에 거기로 왔었는데 진짜 거지 같은 창고 같은 거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 됐잖아요. 중소기업하고 또 다릅니다. 중견기업 정도가 됐죠. 저렇게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온 거는 제가 대전의 성심당하고 페라로사 두 군데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몰라, 다른 데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제가 그냥 잘 모르니까. 그리고 강릉이 커피랑 도대체 뭐 별 관계도 없는데 커피 하면 강릉으로 이미지,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어냈어. 굉장히 대단한 거야. 제가 만약에 저거면 정치인이면 저거를 더 끌어올려서 강릉을 관광자원으로 해서 개발할 거예요. 강릉시가 인구가 주는 건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근데 관광을 끊임없이 땡겨서 돌려야지. 수도권, 서울 수도권 사람들을. 요렇게 하는 게 강릉이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뭐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 2명씩 더 넣으면 늘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낳다가 죽어요 지금 낳다가 죽어.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그만 진짜 폐 공장에서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진짜 거지 같은 폐 공장이었었어요. 거기서 시작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 마음에는 안 찹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봤고 좋은 데를 한두 군데 가봤겠어요. 제가 눈높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제가 진짜 외국도 코로나 전에 내가 외국을 1년에 2달씩 나갔던 사람이에요. 외국도 진짜 끊임없이 다녔고 그래서 제가 한 사람 더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쓰고 논문 쓰는 거는 누구한테 저게 맡길 거다가 있어서 대필 의혹이 있었어. 아니 그게 있었어 진짜.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작업하는 속도가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돈 있고 힘 있는 놈을 대필 써주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써주냐. 뭐 그렇게 해서 뭐 다 지금은 다 처리가 다 됐어. 요즘은 뭐 시절이 워낙 좋으니까 검토도 쉽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깃발을 들어 올려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타고만 있어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약간 점잖게 살았으면 송신스러운 인생이 시작할 겁니다. 제 주변에 있으면 바빠집니다. 제 주변에 있으면 막 바빠. 뭔가 끊임없이 뭔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자, 오늘 동지 왜 떡국을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라고 말하느냐? 주나라 때 설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주나라 때 설날이었습니다. 동지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제일 짧은, 낮이 제일 짧은, 태양이야 뭐 짧고 길고 할 게 없겠죠. 낮이 제일 짧은 날이고 이때부터 낮이 길어져요.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해서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24절기는 양력 썼다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제일 짧아지는 시점에 길어지는 거를 설날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국세시기, 열왕세시기 이런 데 보면 동지를 아세, 작은 설이라고 한다. 설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1월과 정월은 다른 거다. 정월은 한 왕조에서 기준으로 삼는 달이 정월이에요. 1월은 1, 2, 3, 4에서 1월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 내 생일날 시무식 그러면 내 생일이 있는 달이 정월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월이 1월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정월이 1월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월 하면 1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월은 기준이 되는 달을 정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1월은 1, 2, 3, 4에서 1인 거고. 차이가 있어. 그래서 11월 동지달을 설날로 잡고 정월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얘네가.
얘네가. 그래서 이때 팥죽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라고 하는 거고,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설하고 똑같아요. 풍습이. 설하고 거의 비슷해. 유사한 것들이 나와. 그게 이제 모든 것들을, 나쁜 것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불과 태양을 상징하는 팥을 가지고 삿된 것들을 이렇게 떨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먹어서 훑어서 내리고,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것처럼 팥죽이 그런 의미고, 부름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땅콩하고 호두를 깐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이빨로 깨서 바작 소리가 나서 그걸로 나쁜 거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로. 그런 소리로 물리쳐집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 도깨비나 귀신은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로도 도망가요. 네가 그거 어떻게 아느냐? 혹부리 영감 얘기해 보면 개암이 호두 비슷한 거예요. 개암 아세요? 개암. 개암이 호두 새끼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거 깨무는 소리에 도깨비가 씨껍 해가지고 도망갔다. 그게 그 얘기잖아. 그래서 폭죽을 쓰기도 해요. 중국은 화약이 많았기 때문에 폭죽을 쓰고, 우리는 나라가 거지 같아서 폭죽 같은 걸 못 썼어요. 사실은. 있는 대로 얘기하면 경제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지금도 결혼식이나 초상 나면 폭죽 터뜨립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는 없어요. 우리는 화약은 옛날에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돈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돈 문제. 그 대신에 우리 뭐 했냐면 정초에 꽹가리 이런 거 했습니다. 농악, 풍물 이런 거. 그래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에 그런 걸 했었어요. 소리로 쫓는 거. 그래서 태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기운을 가지고 팥은 팥 자체에 삿된 거를 쫓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껍질에 있는 겁니다. 껍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깐팥 안 됩니다. 껍질. 그리고 동아시아 3국이 전부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팥색을 좋아해요. 일본은 명황색, 일본 신사 가보면 빨간색인데 주홍색 계열을 좋아해요. 일본은 중국은 초코파이색, 정 이래가지고 그 빨간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초코파이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그 빨간색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호텔에 가면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초코파이하고 신라면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 아니야, 중국 가보면 알아. 진짜야.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이 팥색입니다. 이 기둥 봐봐. 기둥 팥색이잖아. 옛날에도 저렇게 다 팥색이었었어요. 그래서 김병헌이가 김삿갓이 시 지은 데 보면 김삿갓이 시를 방랑시인 김삿갓 들어봤잖아. 김삿갓이 이렇게 떠돌다가 절에 갔어. 절에 가서 밥을 달라 그러니까 늦은 시간인 거야. 주지 스님이 밥을 안 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짓는다는데 내가 운을 띌 테니까 시를 지어봐라. 그러면 밥을 주겠다로 미션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행시 짓기,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을 띄워라. 그러니까 타자예요. 타자. 타타타시라고 하는 거거든. 니절 기둥이 빨갛다. 거기서 그렇게 타가 나온다고. 벌써 절 기둥이 빨간 게 그때도 나온다고. 니절 기둥이 빨갛다. 또 타 이렇게. 타자로 뭐 이렇게 끝말을 하면서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시방 행객이 시장타. 나 배고프다. 나 배고파. 이렇게. 그래서 또 타 이렇게 하거든요. 니절 인심이 고약타. 이렇게 나간다고. 네 번째 구절이 전해지질 않아. 네 번째 구절이 아마 약간 욕이 섞여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상중하로 가는 게 이렇게 조금 세지거든요. 수위가. 근데 그게 안 전해져. 그래서 그 타타타시에 봐도 기둥이 빨갛다. 팥색이잖아. 그렇지 않아? 틀려.
동아시아 삼국이 전부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색에 대한 미감이 달라. 가운데서 확인해 보는 건 또 뭐요? 자, 그래서 요 팥을 가지고 모든 삿된 것을 쫓아낸다. 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알이라고 하는 거는 알이잖아. 알은 더러움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청정함이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져요. 예전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보면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그것은 또 다른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 알은 더러움 속에 있어도 물들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시조들이 전부 알에서 태어나요. 전부 알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설민석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조상들이 양계장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약간 찝쭈구리하게 있었어도 걔는 물들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데 조류가 저렇게 사나? 뇌가 너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있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두움이 제일 많을 때도 계속 청정함이 유지되고 있는 그 밝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태양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태양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 양기가 이제부터 생겨나는 시점에 그때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첫 단추를 바로 꿰는 것처럼 싹이 자라날 때 북돋아 주면, 그러면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나쁜 일들이 다 없어진다. 정초에 1년의 모든 액은 정초에 도액한다라는 게 있어요. 모든 나쁜 것들은 정초에. 왜? 정초에 시작할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 단추를 바로 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똑같은 의미가 동지에도 있어요. 그리고 주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동지는 지뢰복회, 이제부터 회복한다. 지금 최고로 낮아져 있지만 마치 초승달이 회복할 일만 남은 것처럼 점점 차오른다라고 하는 게 동지의 기상이에요. 그리고 동지 때 팥죽을 먹고 설에도 떡국을 먹고, 닭 국물 계열이에요. 떡하고 국물 계열이에요. 그리고 12월 8일에 원래는 음력 12월 8일에 나팔죽을 먹어요. 11월을 동지달이라 그러고 12월을 나벌이라 그래요. 납달, 나벌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12월을? 섣달 끝. 마감. 섣달, 동지 섣달.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동지 섣달에 꽃을 보면 얼마나 희한하고 이렇게 환희롭겠어. 그래서 날 좀 그렇게 봐달래잖아. 그래서 그게 한문으로는 사냥달, 이래서 나벌이라 그래. 나벌. 그래서 나벌 8일이 12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먹는 게 나팔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팔죽. 나팔죽은 오미죽, 출죽 이러는데 부처님 성도하시기 전에 우유죽 먹은 것을 기념해서 죽을 먹는 게 있어요. 12월 그러니까는 7일 먹는 죽이지. 그래서 12월 8일이 되도록 이렇게 그러면서 철야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죽 먹는 풍습이 있고 죽풍습이 있고 죽을 3번 먹는 거예요. 그것은 양기가 다시 북돋아서 좋은 것들이 되돌아온다. 지뢰복회가 동직회인데 주역에서 64개 중에서 제일 좋은 개 중에 하나가 지뢰복회, 지천택회, 화수미제회, 이게 3개가 제일 좋은 개입니다. 우리가 쓴 사람 다 외우고 다니잖아. 그 좋은 거는 다 외워. 제가 주역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이 저는 학문적으로 주역을 배웠습니다. 아니고 저는 철학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 그런 게 다 있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캐가 한번 점치다가 나오면 스톱해도 된다. 평생 이런 캐로 살면 된다. 계속 발전해 가는 거. 쫙 이렇게 물이 차오르듯이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거. 이게 지뢰복회. 지뢰복회의 괴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7일 회복이라. 7일이면 반드시 회복된다. 멀지 않아서 곧 좋은 일이 돌아온다. 참 바이코리아지. 진짜 인생에 이런 지뢰복 같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차올라오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즘은 뭐 V라인 뭐 이런 거 하는데 V라인 옛날 사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약간 각이 져야 말년복이 있다. 이렇게 자식복이 있다. 그리고 여기 턱살에 이렇게 좀 있으면 돈복이 말년에 돈복이 있겠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 V라인은 저게 하관이 쪽 빠져가지고 박복하게 생겼구만.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 기억해봐. 보살님은 더 급격하게 동의하고 싶지. 내가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동의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뢰복개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길상을 의미하고 이렇게 처음 양기가 생할 때 그것이 잘 복돋아서 삿된 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처음에 일어나긴 하지만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잘 북돋아서 나쁜 것들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지불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때를 맞이해서 불공을 하고 그러니까는 새로 다짐을 하는 거지. 새해 1월 1일에 정동진 가서 뭐 해보면서 뭐 잘 살아보세요 한번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렇게 해서 그때 단순히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저도 늘상 그런 생각을 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혼자서 진짜 자수성가식으로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개기듯이 올라왔거든. 아마 스님들 중에서 2사람만 이렇게 개기듯이 올라왔을 거예요. 저하고 법륜 스님. 진짜 맨바닥에서 진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전에 부딪히면 훨씬 강해집니다. 그리고 뒷배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뭔가 돌변이 생기잖아요. 변수가 생기잖아. 그럼 무너져요. 딱 그런 거야. 밑에서부터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지.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오. 처음에 복이 있어서 좋은 대로 잘 내가 진짜 출가도 좀 좋은 대로 해가지고 좀 잘 되고 이렇게 좀 누가 좀 봐줬으면 내가 훨씬 빨리 됐을 건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게 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고스톱에서 등패도 중요하지만 뒷장이 잘 맞아야 돼. 뒷장이 잘 맞아야 돼. 그리고 뒷장만 잘 맞는 게 아니고 옆에 놈이 좀 받쳐줘야 돼. 내가 고돌이 3장 다 들고 있는데 내가 먹으려고 딱 했는데 앞에 놈이 먼저 하나 잘라 먹잖아. 그거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비박 쓴다니까. 앞에서 잘라면 아우 말도 못하겠고 콩새 같은 놈 진짜.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인생이 그래. 내가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해. 그런데 이런 촌동네에서 한번 봐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촌에서 공부 잘하는데 서울 가면 사실 그닥이고. 근데 또 촌에서 오면 되게 공부 잘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좀 비실비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딱 치고 올라갈 때 탁탁탁 쳐야 되는데 그때 뭐가 좀 잘 안 풀리면 인생이 험난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내가 차를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노력의 복이야. 하지만 백화점에 차를 데려갔더니 어떤 놈이 내 앞에서 차를 빼주면 그거는 또 다른 복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 안 그러면 뺑뺑이 돌면서 2층, 3층, 4층 이게 도대체 그러다가 나오다가 또 옆에를 한 번 또 긁어요. 그러면 속에서 짜증이 진짜 아유 내가 이놈의 백화점 진짜 이러면서 최강은 발레 파킹입니다.
VVIP 1년에 한 5억 정도 써가지고 VVIP 앞에서 딱 세우고 열쇠 던지고.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기사 있으면 됩니다. 기사 있으면 됩니다. 내가 갔다 올 동안 이 양반들이 어디 다녀. 자, 그래서 요 동지 때 기도를 올리는 게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 주변에 이러한 가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그 가피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딱 될 때 터져야 돼, 사람이. 그때 탁탁 터져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 한두 번 물 먹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실력하고 관계되지 않아. 왜? 대기업에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대기업 본선에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종까지 올라가는 거는 실력이에요. 근데 한 3배수에 올라갔어. 여기서 면접은 진짜 운이에요. 너무너무 똑똑하게 대답을 잘했어. 근데 면접관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는 너무 되바라진 거 아니야? 이러면 점수가 낮게 나와. 사람이 말을 좀 이렇게 어벙어벙하게, 그런데 쟤는 겸손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운이에요. 운. 그래서 세상에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지기도 올리는 것도 그러한 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 동지 주머니라는 게 있었어요. 복주머니가 저는 그 동지 주머니에서 유래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정초의 복주머니. 그 동지 주머니라고 하는 게, 나는 그거 목정배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목정배 선생님하고 그 돌아가신 그 어떻게 보면 그 재가인 중에서 법문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때 약간 어떻게 보면 그때는 동대 교수들이 진짜 대단했었어. 지금은 동대 교수 아무 좀 쓸모도 없는 사람들만 다 저렇게 갔다가 났는데 그때는 대단했어. 그래서 목정배 선생님이 수강 신청을 하면 1000명이 온다는 거야. 800명, 1000명씩 온다. 탄원 교수님이 예전에 저 동대에서 나 그런 것 보고 내가 굉장히 감동했는데, 어떤 보살님이 당신이 환갑이었대. 근데 이제 그게 70년대인가? 제가 그 기록 올려줬는데,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줬는데 70년대인가? 그러니까 환갑이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지금 환갑이면 그냥 공양간에 설거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때 환갑이면 어른 소리를 한참 듣는 시절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르신이라고 하고 꼬부랑 할머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50대 중후반부터 시작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봐. 자, 그렇게 됐는데 그 환갑을 맞아서 그 어른이 환갑 비용을 애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환갑 비용을 가지고 탄원 스님께 화엄경 법문을 동대에서 하도록 그 행사비로 퉁친 거야. 환갑을 의미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기사에 보면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했는데 700명 이상씩 왔대.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은 사람 모으기 참 어렵거든. 근데 목정배 선생님이 옛날에 800명, 1000명이었어, 수강생이. 그런데 그거를 옆에 다른 교수들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인기 있는 꼴을 못 봐서 얼마 이상은 분반해야 된다. 너무 많으면 수업이 안 된다. 이렇게 했었던. 그때 그 양반 수업할 때 재밌어. 그 양반은 부처님 생애 해갖고 뭐 열반상 이러면 네 탁자에 올라가서 자빠져요. 이게 열반상이다.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근데 그거는 진짜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많이 아시는데 그때 동지주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지주머니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뭔 소린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불교 시절에 부처님에게 동지에 쌀이나 팥을 주머니에 담아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게 동지주머니예요.
그게 아마 불교 시대가 끝나면서 거의 사라졌고 세시풍속에도 동지주머니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시풍속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정초 복주머니로. 지금은 복주머니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시더라도 복주머니 복조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복조리 이렇게 걸어놓고 그 복조리로 돌멩이 같은 건 가려내고 복만 싹싹싹 뜬다는 거예요. 마치 쌀 읽을 때 쌀만 싹 이렇게 하듯이. 지금은 뭐 씻어서 나온 쌀 쓰면 되죠. 그러면 그냥 뭐 씻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막바로 밥 지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오늘 동지와 관련해서 왜 동지불공을 해야 되느냐. 공약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한 해가 무탈하게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동지라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